국민총회에서 절윤 결의문을 채택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황 등을 회고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역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본격적인 공천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를 넘어 지역균형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있을 수가 없고 반역사적이고 사람 그 앞에 명분을 어떤 명분을 달아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김병준 교수가 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회고와 6.3 지방선거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이슈가 뜨겁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권 한동안 몸담았던 국민의 상황부터 여쭤볼게요. 12.3 계엄 이후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여 개월이 됩니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놓고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른바 절연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금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사실 당에 몸을 담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만 아주 좀 감정 섞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거의 좀비 상태라고. 좀비 상태요? 좀비 정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것 아닌가. 네. 참 그래서 실망이 큽니다. 절윤의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윤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어떤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지금 당이 저 모양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공천 후보 등록을 지금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인적 쇄신과 혁신적 선거대책위원회를 요구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압박한 바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다 이틀 만에 다시 오늘 복귀했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추가 공천 접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당이 실망스러우니까 후보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요구사항 중에서 당내 인적 쇄신이라든가 또 혁신적 선대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정도 해가지고 전 당이 바로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면은 제대로 된 나름의 그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가치와 철학이 당연히 있어야죠. 가치와 철학이 그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비전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말하자면 깃발이 보여야지 국민이 그 깃발을 보고 저 깃발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그걸 알 텐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아무거나 가지고 싸우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적 쇄신이나 혁신적 선대위 구성이 이전에 도대체 이 정당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또 그를 위한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지금 상태로서는 이 정도 가지고 당이 바로 설 거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관련한 얘기입니다만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극우화된 일부 유튜브에 움직인다 이런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스스로 저는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이승만 시대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제 이어지는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진정한 자유주의로서 우리 시장과 공동체와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자유주의가 있는데 저는
지금의 보수 정당이라면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 어떤 개인과 공동체와 시장의 이 자율권을 바탕으로 해서 자정 능력을 키우게 하는 이 자유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보수 정당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반공주의 시대는 지났다. 예, 끝났다, 이미 이렇게 보시는군요. 반공주의적인 자유주의는 이제 네. 끝났고 네. 오히려 그 반공주의의 자유주의는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억압하던 그 시대의 자유입니다. 네. 이제 지금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의 자정 능력과 그다음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믿고 그것을 키워주는 자유주의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당대표가 먼저 나서가지고 강령에다가 반공산주의 내용을 갖다 강령에 담는다든가 네. 다시 말하자면 그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진정한 자유주의의 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 자유와 공화의 정신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정당을 우리가 어떻게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뭐 좌든 우든 영향력 있는 유튜브에 예. 정치권이 지나치게 그게 의존하는 문제가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네. 기준이 없으니까 극우 유튜브라든가 한쪽에 아직도 반공주의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네. 아니면 아직도 국가주의적인 망상에 접해가지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반공주의 시대의 그 이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세력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이 좀 많으면 그냥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좌쪽 진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요즘 네, 뭐 저는 정치권에 그렇게 이렇게 휘둘리는 생각합니다. 게 지적되고 있잖아요. 좌측도 마찬가지로 네. 가가지고 아까 제가 뭐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여야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여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으니까 좀 나을 뿐이지 네. 어느 정당이 두 정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을 때는 좀 나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구심점이 흩어지면 똑같은 이 좀비 정당으로서의 네.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지금도 저는 뭐 여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내란 관련 재판 등이 진행 중입니다. 한때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셨는데요. 개헌부터 탄핵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참 그 하나의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배신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윤 대통령의 초창기의 정신, 그 다음에 특히 취임사에 나타나는 이 정신을 보면 네. 정말 그 개인과 공동체와 시장의 자율권을 확대시킨다는 그 자유주의의 정신이 확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느 쪽으로 도는가 하면 거의 반공주의로 국가주의적인 그런 반공주의를 앞세운 그 자유주의로 이렇게 옛날식의 그걸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일종의 스스로를 배신한 행위다. 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윤 어게인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럽니다. 도대체 어느 윤을 어게인 하겠다는 거냐. 스스로를 배신하고 스스로의 철학을 갖다 밟은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인 자유라든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든가 공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먹칠을 한 분이거든요. 네. 그것을 다시 그러면 그 뒷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을 다시 불러낸다?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윤의 어느 부분을 지금 불러내겠다는 이야기부터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윤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등에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결정 과정에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제가 꽤 어디서 있었습니까?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네. 그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용산에 같이 둘러봤을 때 네. 비가 오는 날 이제 둘러봤는데 그때 전심을 하면서 그러셨거든요. 이게 너무 밀리터리 같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밀리터리 같다. 윤 전 대통령 워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분은 뭐 어디서 제가 안 그래도 누가 군발이 같다가 그래서 군발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고 네. 밀리터리라고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유보적이거나 네.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이제는 이제 이 용산 이전이 좀 뭐 그대로 좀 유보가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확정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는 모르죠. 네. 다만 누군가가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누구냐 그건 제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교수님이 이제 멘토라고 불리면서 처음에는 많은 서로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가진 철학이니까 네.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근데 거기에 어느 대해서 순간부터는 대화의 동의를 공간이 했고 없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네. 걸 제가 느꼈죠. 네. 어떤 점에서 그걸 느끼셨습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 걸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의를 잘 안 하신다. 네. 예, 지시만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이 초창기에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유주의자의 모습이라면 회의를 네.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회의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많이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조금씩 이제 야당의 공격이 심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희석이 돼가더라고요. 네. 12.3 계엄 탄핵까지 온 결정적인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무슨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개인적인 주변의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야당에 대해서 그러기도 한데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떤 반역사적이고 그 어떤 몰역사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든지 가가지고 잘만 하면은 그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도 어떤 개혁적 성향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런 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취임사에 담았던 그 자유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냐. 여전히 네.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권력이 하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정도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그런 보입니다. 생각, 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그것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동인에 의해서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네. 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결정에 이르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주가 6,000포인트를 넘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라든가 금산분리 완화, 이제 고용의 경직성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수권에서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사안인데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크게 먹혀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우리 경제의 그 숨은 부분이 지금 가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자영업자의 문제라든가 그 가계부채의 문제라든가 심각하거든요. 네. 특히 중소기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그것이 지금 가려진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좀 잡힐 것 같은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부동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를 너무 잘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걸 가리고 있는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배임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기업을 뛰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기업을 뛰게 해줘야지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제대로 기업이 정부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결국은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그걸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국가 통제가 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여전히 소비자가 통제하거나 주주가 통제해야 될 부분을 국가가 통제하는 부분, 배임죄가 대표적입니다만 이런 네.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등이 지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21세기에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저는 기업을 믿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기업이 잘못하면 소비자가 들고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기업주가 잘못하면은 주주가 들고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쪽의 자정 능력을 믿으면서 기업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자꾸 지금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국가가 지나치게 아직도 간섭을 하고 네. 국가가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거든요. 네.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네. 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 기업도 위대한 그 국민의 그 바탕을 둔 우리 기업도 위대한 기업이다라는 걸 믿고 그리고는 그 위대한 국민이나 기업을 뛰게 해줘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어떤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이제 80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5국 3특을 제시했고 네. 지금 행정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야말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네. 오랫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고 지역 균형 특별 발전위원회 뭐 위원장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큰 방향은 전 동의하고 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예를 들어서 지금 5도 3특 그 이제 광역자치단체들끼리 합치는 문제만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그 단위를 키워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행정권을 갖다가 크게 부여해서 거의 중국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들이 경쟁을 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무슨 사람은 어디에다 유치하고 또 어떤 사업은 또 여기다 줘가지고 뭐 발전을 시킨다는 중앙정부 통제 내지는 규제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가서 처음에 시행착오를 지방정부들이 겪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선분권, 네. 그 재정과 행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과 같이 해서 통합을 해서 서로 경쟁하게 해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제대로 된 하나의 그 경쟁력이 있는 지역 단위로 살아남도록 하는 게 그게 우선이지. 네. 자꾸 중앙정부가 무슨 사람은 어디다 주고 무슨 사람은 어디다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네. 한마디로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예.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제 왜냐하면 그런 이게 말씀이죠. 이 공공 부분은 경쟁이 없거든요. 네. 우리가 뭐 가가지고 텔레비는 남의 거 사다 쓸 수 있지만 정부를 사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부 경쟁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시도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해서 그런데 경쟁을 하려면 뭔가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면 그만한 권한을 줘야지 네. 그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아주 통제하는 식의 그리고 행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 제약을 갖다 그대로 두고 네. 통합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 충남의 경우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먼저 주창한 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저런 조건으로 반대해서 무산에 관한 분위기입니다. 대구 경북도 뭐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좀 시각차가 있었고요. 이번 행정 통합 논의가 지방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단체장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뭐 어떻게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권의 대폭적인 이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돼 있질 않아 가지고 네.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 공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지역 국회의원, 뭐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절대적이고 그게 이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유능한 인재를 단체장으로 모실 수 있는 이거 선발 토대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지금 공천제도라는 것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네. 중앙정부의 아까 제가 좀비 정치, 좀비 정당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좀비 같은 중앙정치, 중앙정당의 그 오물이 공천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지방에까지 그대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정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지금처럼 중앙정치가 이렇게 가가지고 난삽하고 이 좀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이 당분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공천제도 자체를 우리가 유보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중앙 정치권의 그 잘못된 것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을 타락시키고 네. 지방에 있어서의 그 매관매직 비슷한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공천이 네.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본인보다 실력이 낮거나 뛰어난 인재를 배치를 안 하죠. 안 왜냐하면 하려고 미래에 자기 하죠. 경쟁자가 네, 될 그렇습니다. 것 같은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예,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예, 좋은 바로 구도가 그런 점 가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행 공천 제도를 일단 네. 그 지방 정치인이 제대로 된 지방 정치인이 제대로 자랄 때까지 네. 지금 공천 제도 자체를 좀 유보시켜 주는 것이 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정치권을 지켜봐 왔고 직접 참여도 한 바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로 개헌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예. 뭐 권력 구조라든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예. 정치 발전을 위한 핵심 요인은 뭘까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헌 자체를 뭐 굳이 말하자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잘못하면은 이 개헌이 이슈가 되면은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전부 그 속에 함몰이 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슈를 다 땡겨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결국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 아까 제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국가와 그다음에 공동체의 관계, 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과 개인의 그 창의와 이런 것을 존중한다는 게 헌법에 다 나타나 있고, 네. 그다음에 총리 문제만 하더라도 분권형 뭐 어쩌고 이야기하더라도 총리만 하더라도 사실상 헌법대로만 하면은 총리가 정말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도록 네. 돼 실제로는 있거든요. 인사의 예. 영향력을 많이 그런데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대로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서는 또 모든 문제가 마치 헌법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에 관한 논쟁이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갖다 다 삼켜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가장 네.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을 줄이는 겁니다. 네. 국가 권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국가 권력 그 자체를 줄여줘야지만 지금 시장과 공동체와 개인의 그 어떤 자율성이 더 커지고 네. 그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지 지금 국가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국가 권력을 운영하는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백날 논의해봐야 네. 저는 그게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금 국가 권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줄이고 그다음에 행정공무원의 권력을 어떻게 줄이고 네. 대신에 시장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어떻게 키우고 어떤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게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민 통합을 강조합니다. 네. 한쪽 진영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 등에서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통합이라는 말을 뭐 우리가 부정하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인사를 통해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네. 그런 것이 뭐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 원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국정 철학이 이렇고 국정의 운영 방향이 이렇게 갈 텐데 거기에 그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알고서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이혜훈 씨가 가장 대표적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별로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마치 그 이쪽에 어떤 야권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냥 끌고 온다는 식으로 끌고 오니까 그런 말썽이 일어나고 네. 저는 그 인사를 보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이 이전에 도대체 그 양반이 이재명의 정부의 철학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점이 그래서는 그것이 통합이 될 수가 없다. 네. 오히려 말하자면 일종의 활용을 하거나 뭐 그런 아니면 뭐 간판으로 쓰거나 네. 또 들어가는 사람도 그냥 간판 역할이나 하고 하는 거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혹시 제안 오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좀 하고 싶은 역할 같은 거 지금은 없으세요? 제가 제 스스로 지금 몸 하나 간수리는 것도 지금 힘이 든 상태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개헌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의제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실천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란 전쟁 등 외교안보 현안 짚어봅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매너연구소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교수님, 그 간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제3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한국,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을 콕 집어서 거론하면서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발언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석유를 수입 많이 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니네들이 니네 배 알아서 지켜라.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한 나라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네. 물론 인도가 있긴 합니다만 인도는 빠졌고요. 영국, 프랑스는 유럽은 여기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네. 다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미국과 함께 중동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김용현 교수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먼저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요청을 마냥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덴면 그 청해부대를 주목하는데요. 2020년이죠. 호르무즈 예. 해협에 당시에 독자적으로 선박 호위 작전을 수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뭐 정부 입장은 굉장히 그 쉽게 거절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러면서도 우리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접 진입해서 작전을 펼치기에는 또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인 또 한국 선박에 대해서 표적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만약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외곽 또는 바깥쪽에서 활동하는 또 작전을 펼치는 뭐 이런 정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회 비준 문제가 또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현도 교수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이란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그런 접근법이 거론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청해부대를 작전 변경을 넓혀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한다면 이란 측 반발하지 않을까요? 100% 반발합니다. 네. 그냥 전에도 우리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쪽으로까지 넓힌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뭐 이란은 바로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란의 반발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 저는 작전보다도 일단 이란과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말을 안 들어주기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는 그 원유의 양이 중국이 38%고 인도가 15%고 우리가 12%로 3위입니다. 세 번째로 많고 일본이 11%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경우인데 이란과 협조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을 갈 경우에 정말 우리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다른 배들이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미국은 물론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란과 얘기하는 걸. 근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우리도 같이 이란과 대화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란이 그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란이 반발할 경우 한국 이란 관계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럼 경제적인 으로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은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2019년 5월 달부터 원유 수입은 제로인데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란의 반발이 명확한 상황에서 네. 한국 이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도 지금 제재 때문에 또 그 이란의 지금 석유 대금을 우리가 동결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란과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청해 부대가 만약에 호르무즈 작전에 동원이 된다면
이란의 반발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전쟁이 보름째로 접어든 어제 미국이 피해 보복을 선언한 이란의 경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처리되는 이란의 돈줄 하르그 섬을 공격해서 군사 목표물을 파괴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르그 섬은 사실은 미국이 그 이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그 대상한 인질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할 때도 여기를 타격을 검토를 했다가 네. 여기 타격을 할 경우에 파장이 너무 크거든요. 전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요.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이고 역대 어느 미국 정권도 여기 손댈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석유가 사료에 생산되는 그 700만 배럴 정도가 배에 실을 수 있는데 지금 300만 배럴 정도가 움직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여기 300만 배럴을 갖겠다고 예를 들면은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란의 젖줄은 끊을 수 있겠지만 석유 유가는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 자꾸만 우리의 그 배를 푸는 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너희들 젖줄을 끊겠다. 왜냐하면 이쪽이 이란의 석유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라 이런 압박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라는 거죠.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면 그 이란 부분은- 절대 만나 안 듣습니다. 이란 네. 그래 그러면 우리도 공격하겠다. 네. 바로 하르그 섬을 공격하니까 이란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UAE의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했거든요. 네. 가만히 패턴을 보면은요, 이란은 이 하르그 섬을 공격한 그 공격 원점이 UAE라고 파악을 했어요. 네. 그래서 UAE의 푸자이라 항구를 때린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할 때마다 이란은 계속 이렇게 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하르그 섬의 석유 생산 시설을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을 한다면 네. 이란은 혁명 수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중동 전체 유전을 전부 다 공격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전쟁 종료 시점은 내가 뼛속까지 그렇게 느낄 때라고 못 박았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네.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트럼프 대통령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이란 항복하라 이겁니다. 네. 이란 현재로서는 이란 항복이라도 하고 좀 그 미국의 조건에 맞는 그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란이 꼼짝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요. 이란 정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에는 뭐 금방 끝날 것이라고 하던 것이 뭐 계속 왔다 갔다 오락가락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말 바꾸죠. 네. 말 바꿔서 어떻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종전 시점을 보면은 그 오늘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이 4월 8일, 9일까지는 계속 공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전을 한다라도 4월 8일 공격 안 한다는 것은 4월 8일 이후에나 생각할 일이라고 하니까 최소 2주 이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5주 정도는 가야지 잦아들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출장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깜짝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네.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란과의 전쟁에 한창 몰두를 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상대하면서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란 전쟁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다른 외교도 다 챙기고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과시하는 이런 행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3월 말에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좀 깜짝 이벤트를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쪽의 입장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능력이 매우 출중하다. 모든 부분을 자신이 다 관장한다. 이것을 네.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러브콜에도 북한은 어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네네. 북한의 속내는 또 뭘까요? 한미 연합훈련이 지금 진행 중인 시점에서 맞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럼 연합훈련 중단 등이 대화의 선결 조건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게 600mm 방사포입니다. 네. 한 10여 발을 아마 순안에 있는 미림 비행장 정도에서 발사를 한 것 같은데 10여 발이 거의 동시에 이제 발사가 됐거든요. 이것은 네. 전술핵 탑재를 북한이 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420km 정도까지 타격권에 든다는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네. 이야기는 우리 한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결국 북한이 핵 보유국을 외부에서 확인해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핵 보유국 주장을 하면서 이란과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러니까 이란은 핵 보유국이 아니죠. 네.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핵 타격 능력이 주변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전술핵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오히려 압박하는 이런 행보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더 강경하게 나서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렇고 이번 이란도 그렇고 최고 지도자를 완전히 핀셋 타격하는 미국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과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이것을 좀 과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또 안심 또는 만족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있는 그래서 두 개가 다 교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이란과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기름값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총 공격을 예고한 미국에 대해서 이란은 중동의 석유 시설을 모조리 파괴하겠다라면서 지금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자국의 석유나 에너지 시설이 타격받는다면 중동 내 이른바 친미 석유 기업 다 공격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대하는 정책이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은 좋은 말을 하면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 유연한 모습을 보이거나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면 미국이 그 진위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네. 항상 그거를 약점으로 삼아서 더 강경하게 나오고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은 절대 좋은 말 하지 않고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기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왔을 때 약하게 보이면은 절대 이루는 바를 원하는 바를 이루지 없기 때문에 강으로 나오면 우리는 더 강으로 나가겠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유가 오르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라. 이게 네. 지금 이란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관심이었던 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을 넘어서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지난 한 주 계속 나왔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기뢰를 설치됐다라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뢰를 설치하면은요, 이 기뢰가 뭐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거기 때문에 이란 배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란의 석유를 많이 사가는 중국 배들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기뢰를 설치한다면 그건 정말 마지막 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란 봉쇄에 나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에 이어서 인도 선박의 통항을 허용하는 등 지금 예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일부 유럽 국가도 협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협상에서 지금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인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는 제재 위반을 한 이란 배 세척을 억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척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인도의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이란이 허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외 일부 선박들이 밤에 불을 끄고 통과하는 등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유가 절실하고 운송료도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게 사실 큰 일입니다. 우리 지금 배가 못 나오고 안에서 계속 지금 정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불을 끄고 나오는 것도 사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스 선박은 아마 눈 감아줬다라는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네. 선박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공격을 받으면 정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란과 일단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대화를 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용현 교수님, 실제로 우리 선박 40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보름 가까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한두 달치 뭐 식량과 기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립 상황이 선원들을 지금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송환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현재 40척 중에 26척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고 그다음에 14척 정도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그 송환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뭐 안전한 항구에 대기하는 이 정도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란과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하고 협상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란과 이해관계가 분명히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군사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인도와 중국은 이란이 좀 예외적인 부분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로서는 뭐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 교수님,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지 일주일이 다 되고 하는데 모자타바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사항전의 메시지를 단 한 번 내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서면 메시지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부상당했다, 겁에 질렸다 이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란 외교부는 뭐 부상을 안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란 언론에서 나왔던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쓴다면 네. 부상을 당한 아주 영예로운 전사라는 그런 뜻의 페르시아어를 썼어요. 그러면 그 말만 보면 분명히 부상은 당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부상 당한 상태가 의식을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상 당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좀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발끈해서 무언가를 좀 하도록 조롱을 하는데 이란 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입니까? 네, 심리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좀 이제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상을 당했더라도 음성 메시지 정도는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보통의 생각이라서 아마도 혹시 말을 못할 정도의 상황인가? 네. 또는 뭐 좋게 생각하면 녹음이라도 내면은 또 위치 파악과 관계에 대해서 신변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확실한 거는 모습을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던 지금 현재 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거 작전 대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미국은 모즈타바를 포함한 이란 수뇌부 6명에 대해서 150억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네. 대대적인 공격에 의해서 이번에는 심리전으로 이란 권력 핵심부의 결속력을 흔들 그런 심산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예, 1,000만 달러를 내걸었다는 건데요. 뭐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란이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철저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란의 결속력 흔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테헤란의 거주자 중에 90% 정도는 피난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뭔가 그 아래로부터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러니까 미국이 최초에 기대했던 뭔가 그 이란 지도부에 대한 반발 이런 흐름도 만들어지기 어렵다. 네.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그 1,000만 달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현두 교수님, 지금 미군의 지상군 파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던 미군 해병대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하르그섬 점령 등을 위해서 지상작전을 전개할까요? 지상작전이 뭐 전개된다는 것은 이게 장기전을 의미하잖아요. 장기전도 장기전이지만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크죠.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오자마자 있는 세 개의 섬이 있습니다.
대톤부, 소톤부, 아부무사인데요. 이 섬이 왜 그러냐면 UAE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인데 UAE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강제 점거하고 있는 섬이거든요. 네. 이란은 당연히 자기 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섬에 대한 공격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이 여기 쪽 섬을 공격을 하던 하르그 섬을 공격하던 미군의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사상자를 감수하면까지 이 지상전을 할 것인가? 만약에 사상자가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여론이 상당히 급히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지금 UAE 등 걸프국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국가가 군사 작전에 참여해서 확전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이들 국가는 정말 그 부글부글 끓어서 이란 한 방이라도 때려주고 싶지만 한 방 때려서 기분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때렸을 경우에 이란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네. 특히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담수 시설 잃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담수 시설이 없어지면 물 문제가 생기고요. 유전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아랍 중동 국가들 우리하고 친한 한국과 친한 이 아랍 국가들이 완전히 국가 자체가 상당히 존립하기 어려울 상황으로 물과 석유를 잃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확전을 막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교수님,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초대형 방사포를 대량 생산한 것으로 군 당국이 평가했습니다. 네. 전술핵 탄도 탑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군 방공 전략 전반을 이게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북한이 600mm 방사포를 한 10발 이상을 한꺼번에 쐈는데 네. 그건 이제 요격이 실제 불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행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정확하게 북한이 보여준 건데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는 천궁2 지금 그 중동에서 활약하고 있는 천궁2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LS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데 한국형 사드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지금 내년 정도에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도만 갖춰져 있고 고고도나 이런 것들은 미군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사드 지금 이번에 그 방어 체계가 중동으로 갔습니다. 패트리엇도 중동으로 거의 갔다고 보면은 현재 지금 그 중고도 이상의 방어 체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당장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우리가 방어 체계에 대한 고민은 촘촘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66%, NBS에서 67%를 기록했습니다. 뭐 60% 후반대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갤럽 조사에 의하면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66%가요. 아마도 이제 이란 사태로 인한 그 물가 상승과 이런 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 발표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바로 중도층에서 네. 지지한다는 응답이 75%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런 숫자를 좀 본 기억이 없거든요. 직전 조사에서는 70%인데 75%로 5%포인트 상승하는데 갤럽 조사입니까? 갤럽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중도층에서 상당히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의 이제 관건은 대통령이 과연 70%라는 지지율을 다 넘어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김 소장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잘 맞추시잖아요. 네, 70%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저는 한 번쯤은 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란 지지율이 의미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소위 말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이런 지지율이 바로 70%인데요. 저는 대통령이 아마도 이 지지율 70%는 이제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바로 이 기존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상류층, 소위 말해서 잘 본인의 소득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상류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의 지지율이 지금 6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최고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주장님은 어떤 분석이세요? 말씀하셨듯이 갤럽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광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네. 항상 대통령 국정 수행을 대해서 설명을 할 때 ESC다. 바로 경제라는 말씀드렸는데 경제는 바로 코스피와 부동산입니다. 코스피는 등락이 있지만 외국의 투자은행들, IB은행들은 대체로 객관적이고 또 낙관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동산 여론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견인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S, 시큐리티, 외교안보가 되겠죠. 이 부분도 갤럽의 이 긍정평가 요인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지금 또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대통령이 네. 계속해서 SNS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좋은 또 긍정적인 이 부분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70% 찍을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김 수장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군함을 좀 보내달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대내 변수가 계속 이제 생기기 마련인데 미국 이란 전쟁이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하자면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개전 초기에는 이게 국정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몰리면서 지지율이 몰리면서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이란 전쟁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30%가 안 되는 걸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5% 네, 정도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이란전은 참 명분이 없는 전쟁으로도 보여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해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대통령 지지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부장님, 갤럽에서 민주당이 47%, 국민의힘이 20%를 기록했고 NBS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17%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보면 한 달 사이에 이제 양당의 격차가 좁혀져야 되는데 좁혀지지 않고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인데 이건 이 갤럽에서 금요일 발표한 조사를 보면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 봤더니 이 민주당의 호감도가 50%나 나왔습니다. 네. 직전 조사 대비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준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겠는데요. 이 호감이 간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하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70% 육박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가장 큰 문제는 중도층에서 얼마나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인데 이 뭐 갤럽 조사를 참고하면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게 외연 확장에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 정당의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의면 효과가 없다고 해석해야 할 건지 콘크리트 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텃밭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 이건 다분히 경쟁력보다는 무기력으로 보입니다. 결의면 또 후속 조치도 나와야 되고 또 적용 효과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TK와 PK 위기는 어디서 나오냐? 말 그대로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3P, 그러니까 중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윤 어게인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네. 또 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대안은 부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나와야 될 대안은 안 나오고 부정선거, 또 행정통합은 난항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TK 대구 경북과는 바로 또 연관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P는 피플, 사람들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당내 갈등,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까지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올라가기는커녕 무기력한 모습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각 정당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민주당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언급된 공소취소 거래소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드 민주당파와 뉴 이재명파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김어준 씨에 대한 관계 설정 등을 놓고도 지금 견해차가 있고요. 당 내부 노선 갈등이 표면화했다고 봐야 합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검찰 개혁을 두고 이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일부 여론과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간에 좀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뉴 이재명파, 올드 뭐 민주당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 나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지지율에서 대통령 지지율 그렇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추가로 바로 그게 바로 영입된 사람들 얘기죠. 그렇죠. 새로 영입된 겁니다. 그 당 지지율을 보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지지율이 50%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60%가 넘습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됐는데 이 유입된 사람들의 이 성격을 좀 분석을 해보면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정치는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산을 보더라도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 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이 이재명 지지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뉴 이재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마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 이견 당내 이견이 지금 겉으로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한 평가는 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주장님, 친명계에서는 김어준 씨도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이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간단히 볼 일은 아닙니다. 김어준 씨가 더 머리를 들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노선 갈등이죠. 이 보안 수사권,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두고 이것이 개혁이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친명, 친청 간의 충돌로 비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어준은 부각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앞으로 보자고요. 이것이 친청 또 김어준 측에서 보안 수사 또 지방선거, 전당대회를 세력 투쟁, 그다음에 권력 확보를 시도할 경우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무대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 측에서 반격이 이루어지면 이건 또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 수장님, 지방선거 80여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천 전권을 부여달라는 조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수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공천 접수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 노선을 둘러싸고 지금 장 대표와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간에 지금 편향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바로 발단이 된 거는 바로 국힘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보들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것을 지금 약간 꺼리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논란이 좀 사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주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최종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심인데 한편에서는 뭐 플랜 B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당대표 출마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명분을 뭐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플랜 B라는 것이 이건 뭐 한국 시리즈 방식 경선 운운 또 그다음에 리더십도 지금 불안하고 장동혁 대표 퇴진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나올 명분이 충분할 것인가? 불출마하겠다. 또는 또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도전하겠다.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략 공천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뭐 글쎄요, 이제 그런 것도 노림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금 정앵크 말씀하셨던 그런 걸 했을 때 그럼 여론이 확 불붙어서 서울의 본선 여론까지 이어질 수 있냐? 그걸 뭐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여러 돌파구를 지금 뚫어보려고 하고 있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당권 도전이다 또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나올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사직구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건데요. 부산 재보궐선거 전재수 의원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일까요?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이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것은 평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부산 북구갑이거든요. 근데 이 부산 북구갑에 만일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이 보수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을 이 출마한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배신자로서도 낙인을 찍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출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 지방선거 투표 기준으로 유권자들은 정책 32.1, 대통령 평가 28.3, 인물 15.2, 정당 13.3%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네, 이제 이번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선거 때까지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상태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준다면 국민의힘에도 지금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정책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모든 역대 선거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유권자들이 응답할 때는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투표할 때는 소속 정당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찍는 경향이 높습니다. 네, 배 지사님,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후보 등록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판세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뭐 조만간 이제 후보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겠죠. 이 같은 국민의힘 상황이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반사 이익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 국민의힘 서울 공천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민주당 후보들에게 특히 정원호 후보에게 반사이익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세훈 대 정원호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뭐 김어준 씨와 관련된 이 공천 이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 쪽이 더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후광 효과는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경우에는 친명 후보로 지금 일종의 낙인 효과, 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대통령이 후광할 것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결집이 되는 그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가 2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대세론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마치 토론회가 시작도 되지 않아서 이에서 뭐 대선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면 다른 후보들에게 매우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원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성동구청장의 지지율이 뭐 상당히 나쁘진 않은 편이거든요. 다른 네. 후보에 비하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 또 이 합동토론에서 정원호 전 구청장이 상당히 존재감을 좀 보내준다면 저는 뭐 상당히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배 주사님, 부산은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략 공천 대신 경선 방침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부산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구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구도가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도의 경우에 전재수 또 민주당 후보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형준, 주진우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슈도 지금 이 해수부, 그다음에 HMM, 또 북구 강로 있다. 그다음에 후보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후광이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 울산, 경남 특히 이제 부산에는 더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박형준 시장이 노려볼 수 있는 것은 현직 효과, 주진우 이 의원이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다크호스 효과. 얼마나 이게 국민의힘이 뒷심이 좀 그래도 지역 기반이 있으니까 받쳐주느냐 여부가 막판 국민의힘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 보입니다. 김 부장님,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들의 교통 정리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원 시아나의 조사 결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앞서던데요. 인천 계양을 공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여야 대결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민주당 공천을 받느냐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저는 이건 인지도가 송영길 전 대표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아마도 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에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배 수장님,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민주당 후보로 옷을 갈아입고 험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당적 이동,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뭐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판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쪽으로 좀 더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국민의힘 후보들이 강조해왔던 부동산 등 지역 공약들이 좀 쟁점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여당은 이렇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 후보였던 인물들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니까 추가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방면에 국민의힘은 이것조차도 당적 이동도 갈등이 될 수 있거든요. 당내 갈등이 좀 지속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이번 주 어떤 점 눈여겨봅니까? 또 당연히 이란 사태죠. 이란 사태에 의한 그러니까 물가 문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AI는 대결 상대가 아니라 협업 대상이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AI와 10년 만에 재대결 이후 패배한 뒤에 한 말입니다. 10년 만에 대결에서 완패는 같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세돌은 AI의 실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AI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활용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진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실제 10년이 지난 지금 인간과 AI의 경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AI와의 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정작 인간의 갈등과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적대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비이성적인 행태에 AI마저 도구로 활용해서 인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데 속도를 더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